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굿 디자인의 조건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육감 만족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었죠. 이와 관련된 그 스타벅스의 사례를 얘기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유원상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스타벅스의 럭키백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올해 초 스타벅스 매장에서 새해를 맞아서 내놓은 한정판 선물 세트가 바로 럭키백인데요. 이걸 사려고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판매 3시간 만에 완전히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날 하루 럭키백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구성품을 보면 별게 없습니다. 스타벅스에서 그냥 파는 텀블러, 머그컵, 커피 쿠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사려고 왜 새벽같이 사람들이 줄을 서나? 아마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한정판 제품, 한정된 제품을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또 이렇게 어렵게 구한 제품들을 획득을 해서 SNS를 통해서 인증하고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세트를 장난감으로 내놓을 때도 그렇죠. 슈퍼마리오 같은 선물이 있는 날은 이런 진풍경이 늘 벌어지곤 합니다. 경기가 어렵다, 소비가 얼어붙었다, 연일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진기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고객들은 왜 이렇게까지 열광적으로 매달릴까요? 그 답은 현대카드의 정태웅 대표의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상품이 아닌 갖고 싶은 상품이 되라. 가지고 싶은 상품 앞에서는 가격도, 성능도, 스펙도 아무것도 힘을 쓰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품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품 하나하나 개별 제품이 아닙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인 번 슈미트가 얘기한 것처럼 고객은 어떤 상품의 기능이나 물질적인 성능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 자체, 그 상품의 구매 과정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험 자체를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마케팅 경쟁의 양상을 보면요. 기업들이 기능적인 필요에 의한 경쟁에서 탈피해서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비기능적인 욕구 쪽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한 상품이고 어떤 상품들이 욕구의 대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좋은 공구 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분이 여러분들 생일에 또 다른 좋은 공구 세트 하나를 더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구 세트를 받고 반가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어디다 두나? 이렇게 거추장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거추장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공구 세트가 여러분의 필요를 충분히 다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이미 필요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필요를 채워주는 공구 세트, 또 다른 제품은 이제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은 사람들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고 따라서 기업들은 레드오션적인 기능과 가격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넥타이를 서너 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부하 직원이나 친구분께서 해외 출장을 갔다 오시다가 요즘 유행하는 고급 브랜드의 세련된 넥타이, 자, 이런 넥타이가 아니고요. 고급 브랜드의 세련된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넥타이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넥타이가 반갑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넥타이, 특히 마음에 드는 넥타이는 이미 가지고 있어도 새로운 걸 받으시면 반갑고 즐거운 게 넥타이라는 선물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넥타이가 필요를 기반으로 한 상품이 아니고
욕구를 기반으로 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고 신분을 나타내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현대카드에 여러분 프리미엄 카드 라인 중에 레드, 퍼플, 블랙 이렇게 있죠. 네. 이 중에 제일 상위 카드인 블랙 카드는 연회비가 무려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블랙 카드가 필요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 카드는 소유하고 싶은 대상, 갖고 싶은 대상, 욕구의 대상이 되는 카드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카드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지불을 하는 그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경제력을 이 카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욕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기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몽블랑 만년필을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서 고가를 지불하시고 사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걸 자신을 위해서 사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몽블랑 만년필은 굉장히 많이 팔려나갑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몽블랑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몽블랑이 이것을 자극하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마케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 사고 싶은 물건, 욕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 나가는 선도적인 마케팅 기업들은 기능적인 필요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서 비기능적인 욕구를 찾아내고 그 욕구를 사람들로부터 창출해내고 그것을 자극하는 욕구를 기반으로 한 경쟁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케팅의 메가 트렌드들도 많이 있죠. 감성 마케팅. 고객의 이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에서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 또 문화예술 마케팅.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 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 자, 이런 현상들, 마케팅의 메가 트렌드들의 현상들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 가지 설명은 마케팅 경쟁의 무게중심이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 중심에서 고객의 전반적인 브랜드 체험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마케팅 경쟁의 무게중심이 기능과 성능과 속성 중심에서 전반적인 브랜드 체험으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더 큰 어떤 조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험 경제란 건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타벅스 커피가 매장에서 5불에 팔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한 잔의 커피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두의 원산지에서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커피가 코모디티 상태일 때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약 3센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가공을 하겠죠. 볶고 갈아냅니다. 이 제품이 되었을 때 한 컵에 소요되는 볶아지고 잘 갈아진 커피 가루의 원가는 약 10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재료에 스타벅스의 매장을 임대하고 종업원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세금을 내고 전기와 수도를 투입해서 커피를 만들어냈을 때 완성된 커피의 원가는 약 2불 50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는 5불입니다. 자, 어디가 제일 부가가치의 점프가 크죠, 여러분? 서비스에서 스타벅스 커피로 가는 그곳에서 제일 그 부가가치가 크게 증가하는데요. 그 이유는 스타벅스가 주는 브랜드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객 경험, 독특한 고객 경험과 브랜드 체험이 더해지면서 5불까지 부가가치가 뛰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커머디티에서 굿으로, 굿에서 서비스로, 서비스에서 고객 경험으로 이렇게 스타벅스의 제조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가져왔던 경제 무게중심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커머디티 시대에서 제조업의 시대에서 서비스의 시대에서 이제 경험 경제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신 것처럼 마케팅 경쟁의 무게중심이 상품 중심, 기능과 성능 중심에서 브랜드 체험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케팅 메가 트렌드의 변화의 중심에 체험 마케팅이 있으며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은 당연히 기대되어지는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고객 체험으로부터 가장 큰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고객에게 어떤 체험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업의 고객들은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객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셨죠? 지금 그 강의 내용이 바로 고객에게 좋은 체험을 하게끔 함으로써 부가가치가 올라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였죠. 그 사례로서 이제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만큼 마케팅의 기본 방향도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디자인에서의 어떤 방향도 그 제품 본연의 기능과 필요성,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보다 오히려 고객 체험, 고객 경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굿 디자인의 조건 중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두 가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사용 편의성, easy to use의 내용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체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용 편의성이라는 것은 고객이 직접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쉽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제품에서 사용의 즐거움을 느끼고 해당 기업을 신뢰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신체 특성, 가옥 구조, 설치 환경, 동선 등등을 충분히 고려한 인간공학적 디자인의 상품이 크게 히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공학적으로 디자인한 제품으로 유명한 듀오백 의자라는 제품이 타 제품 대비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듀오백 말고도 이러한 인간공학적인 디자인 제품으로 여러 회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잘 알 수 있죠. 해외 선진 기업들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표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전전 시간 정도에 그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영상물도 한번 쭉 살펴봤잖아요.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바로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토토 같은 경우가 변기, 세면대, 레이아웃 등등을 욕실 전체에 유니버설 개념을 적용하여 자동 화장실, 레스팔 DX를 개발한 사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 편의성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포함하는 제품일수록 직관적인 디자인을 통해 인지적인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 요새 또 디자인이 독특하고 아주 되게 아주 슬림화되어 있고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되게 간편하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인데 소비자가 직접 그걸 조립하고 하는 그런 제품도 나와 있죠. 가구 중에서 보면. 근데 그런 제품이 오히려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제품의 기능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소비자들의 인지적 스트레스는 가중되죠. 휴대폰만 해도 점점 더 새로운 기능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예전 초창기만 해도 휴대폰은 그냥 통화하고 메시지 정도 주고받고 카메라 기능 정도 그런 부분이었는데 요즘엔 음악 듣는 거, 영상 보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점점 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복잡해진 고도의 그런 제품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휴대폰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매뉴얼을 암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작동 가능한 직관적 디자인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매뉴얼을 일일이 암기해가면서 제품 쓰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제품 기능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 디자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을 또 한 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유원상 교수입니다. 최근에 광명의 이케아라는 북유럽의 가구 기업의 정식 매장이 오픈하면서 화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오픈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주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요.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은 그깟 가구 회사가 왜 그렇게 화제가 되나 그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왜 이케아에 열광하는 걸까요? 단지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유행일 뿐일까요? 우선 이케아는 자신들의 특유의 인테리어의 주제,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케아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선제안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파는데 가구뿐 아니라 소소한 수납용품, 인테리어 소품 이런 다양하고 또 저렴한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를 또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하는지를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더 높은 부가가치와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브랜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케아는 너무나 뻔뻔하게도 고객들에게 일은 같이 하고 그렇게 수익은 나누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게 되시면 완전히 완성된 가구를 집에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와서 조립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케아 매장에 가시면 가구들이 조립 직전의 상태로 이렇게 평평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고객들은 이걸 카트에 담아서 사와서 DIY로 직접 조립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일은 같이 하고 수익은 나누자고 제안하면서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고객 경험이라는 것은 감각, 감정, 인지, 활동, 관계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케아는 이 중에서 활동적 차원의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케아는 제품들을 모듈화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그 중에 원하는 것만을 골라서 직접 조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용도로 다양하게 제품을 변형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 중에는 분명 이런 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케아는 자신들의 제품들에 고객들의 경험을 이렇게 결합시킵니다. 그런 결합을 통해서 차별화를 이뤄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완성된 가구를 움직이고 배달하는 데 드는 엄청난 물류 비용을 생각하면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게 포장되어 있으면 수송, 보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비용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다른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경험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요. 근데 사실은 모든 자동차가 다 경험적인 상품은 아닙니다. 현대나 르노, GM, 포드 등 이런 자동차들은 기능과 성능 중심의 아주 실용적인 자동차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포르쉐, 제규어, 허머, BMW, 레인지로버 이런 자동차들은 대표적으로 경험적인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판다기보다는 그 제품과 브랜드가 주는 전반적인 체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에 열광해서 사람들이 프리미엄 가격을 주고 사는 대표적인 상품들입니다. BMW 같은 경우는요, 한때 구호를 Sheer Driving Pleasure, 운전의 즐거움 이렇게 내세웠었고요. 제규어 같은 차도 기계적으로는 그렇게 매력 있는 차가 아니라고 합니다. 고장률이나 가속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이죠. 하지만 유려한 디자인이 있죠. 또 특유의 선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인 또 디자인적인 경험 때문에 제규어의 골수팬이 있는 거죠. 포르쉐, 말할 필요도 없고요. 허머, 아주 기름 많이 먹고 기능으로 보면 그렇게 매력 있지도 않은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허머가 주는 도전적인 어떤 남성적인 강렬한 이미지적인 체험, 운전의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잘 팔리는 상품이 되고 있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경험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아메리칸 걸도어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 저 화면에 보이시는 인형이 대형 마트에 가서 얼마 정도면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중국산 제품이면 10,000원, 20,000원 그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인형 자체가 그렇게 매력 있거나 잘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리고 그 인형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형만 판다면 정말 10,000원, 20,000원 이상 받기 어려운 제품인데요. 이 인형에다가 고객 경험을 녹여서 같이 파는 게 아메리칸 걸도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메리칸 걸도어는요, 이 인형만 파는 게 아니고요. 이 인형의 스토리를 같이 팝니다. 가게에 가시면 인형의 족보가 있습니다. 물론 동화 작가가 쓴 건데요. 조상은 영국에서 이민한 누구고 어디서 자라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스토리가 인형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형 옷 가게가 있어서요. 옷을 사서 입히도록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요. 인형을 위한 미장원도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인형 미장원인데요. 아이들이 인형에 머리 치장을 해주고 물론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액세서리도 있고요. 가구도 있고요. 인형의 집도 있고 인형의 옷을 잘 입히게 하기 위해서 패션 잡지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메리칸 거울돌은 인형 하나는 10불, 10,000원 이상 받기 어려울 것 같은 이 인형이 고객 체험이라는 부가가치와 결합되면서 인형 하나의 값만 100불이 넘고요. 이 인형을 통해서 창출되는 매출은 그보다 10배 이상 되겠죠. 이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풍부한 고객 경험의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의 제품에는 어떤 경험들을 결합해서 녹여낼 수 있을까요? 이케아처럼 고객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것이 때로는 색다른 체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평범한 인형에
이야기를 불어넣는 것도 또 다른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그 자체만으로 한정짓지 말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고객의 경험의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보셨죠? 우리가 정말 고객의 체험, 고객의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진짜 마케팅의 많은 요소들 중에 최근에 고객 경험 마케팅, 고객 체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해서 많은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해줘라 하는 것이 바로 굿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굿 디자인의 마지막 조건이 바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자인 정체성은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된다라고 할 수 있죠. 디자인 정체성은 기업이 추구하는 제품 철학을 반영하여 디자인 컨셉을 결정하고 이를 모든 제품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표현하고 타 기업 제품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디자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으면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디자인만으로도 쉽게 그 브랜드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브랜드를 마음이라고 한다면 디자인은 바로 얼굴이다. 그게 뭐 기업의 로고가 됐던 그 기업의 어떤 색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든 여러 가지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든 알 수 있든 디자인이야말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정체성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런 일관성 있는 제품 디자인을 통해서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품 디자인의 일관성이죠. 그래서 이 제품을 보면 이거 어디 거야? 그리고 어떤 다른 제품이지만 그런 제품의 디자인이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충분히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또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보나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기업의 메시지에 공감하는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조용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세일즈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가전제품과 같이 각 제품들 간의 디자인 통일성 및 조화성이 중요한 그런 경우 디자인 정체성이 제품 구매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전제품들 보면 요새 얼마나 디자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LG전자의 가전제품들 나오는 거 보고 또 삼성전자의 가전제품들 나오는 걸 보면 뭐 디자인이 점점 더 아주 그 LG의 가전제품들의 일관성 있는 어떤 디자인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고 또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는 가전제품들의 정체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가까운 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는 PC나 뭐 프린터, 모니터 이런 것들도 보면 디자인의 일관성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UI 디자인은 고객을 단골화시키는 락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휴대폰의 경우도 특정 문자 입력 방식에 익숙한 소비자는 재구매할 때도 동일한 방식의 제품을 선호하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어떤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면 나중에 제품을 바꿀 때도 자기가 쓰던 브랜드의 스마트폰으로 바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봐도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면 계속 아이폰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주로 그 갤럭시에서 나온 노트를 주로 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이폰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은 굉장히 낯설어요. 같은 스마트폰이지만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와 갤럭시 제품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익숙한 그 제품, 갤럭시 노트만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아이폰만 사용하시던 분들은 아이폰만 계속 사용하게 돼요. 딴 걸 사용 잘 못하더라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락인 효과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휴대폰 말고도 그런 제품들이 꽤 있죠. 자기가 쓰던 브랜드의 회사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인류 브랜드는 기업의 제품 철학을 반영한 고유의 디자인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런 유명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그 기업의 제품 철학이라는 부분을 반영한 고유의 디자인 정체성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볼보 자동차의 경우는 안전성을 추구하는 그런 자동차 철학을 갖고 V자형 본넷이라는 게 바로 앞 그 엔진룸을 덮고 있는 위에 덮고 있는 그 본넷을 얘기하는 거죠. 견고한 측면 라인, 굵은 선의 그릴 등 디자인상에서도 안전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예전에 소니라는 회사의 제품은 작고 가벼우며 심플한 소니 스타일. 그게 이제 가장 워크맨으로 시작된 그런 소니 스타일이라는 일관된 이미지를 모든 제품에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니 제품들이 다 이렇게 작으면서 심플한 그런 디자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루이비통이란 제품은 또 디자인 그 패션 제품 중에서도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소재의 무늬, 손잡이 끈의 색상, 그 루이비통 가방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아주 유명한 그죠? 패션 가방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그 소재 무늬, 루이비통만의 무늬가 있고, 또 손잡이 끈의 색상도 그렇고, 외부 박음질, 이런 곳에서도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회사의 제품은 우리가 명품이라고 알려져 있고, 많은 뭐 짝퉁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진품과 같은 동일한 디자인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란 부분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국내 회사의 많은 기업들도 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그 네 가지 조건을 굿 디자인의 조건이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굿 디자인을 실현시키는 방안은 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뭐예요? 제가 그 몇 개의 영상물을 통해서도 뭐 할리 데이비슨도 그렇고, 그죠? 스타벅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케아, 고객 체험이라는 부분, 고객 경험이라는 부분을 계속 마케팅에서도 강조하고, 그렇게 지금 전체적인 프레임워크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죠. 역시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이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그죠? 디자인을 고객의 시각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디자인을 겉모양 꾸미기가 아니라 고객의 시각에서 고객이 원하는 경험을 제품에 담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러한 트렌드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청결이라는 것을 파는 회사다. 청결. 다 공통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다 청결이라는 거죠. 정수기, 맑은 물, 깨끗한 물, 비데, 깨끗한 그런 화장실 제품,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죠. 깨끗한 공기. 다 청결이라는 것과 연결되고 우리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죠? 마스크 우리가 꼭 써야 되고, 손 소독제 이용해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뭐 최근에 또 어떤 회사가 그런 바이러스를 바로 없애주는 청정기를 또 만들어냈다라는 얘기를 또 얼마 전에 제가 뉴스로에서 본 것 같아요. 점점 더 이런 청결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코웨이라는 회사의 제품들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그 유사한 기업들도 많이 만들고 있죠. 제품을 구매해서 폐기하기까지 고객이 경험하게 될 모든 요소, 모든 과정을 디자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제품 하나를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을 뭐 어떻게 멋지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뭐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디자인에서 많이 적용해왔던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는 제품 구매에서 폐기하는 그리고 재구매하는 그 모든 전 과정에 걸쳐 있는 모든 단계별 과정에 있는 것들을 다 디자인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되고
거기서 고객들이 경험하게 될 모든 것들을 다 디자인하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타일, 재질, 기구, 유저 인터페이스, 포장, 매뉴얼 등이 모두 디자인의 대상이고 또 시각적인 요소뿐 아니라 청각, 촉각 등등의 감각적인 요소도 모두 다 디자인의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과 관련된 고객들의 모든 체험, 모든 경험을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의 머릿속에는 단지 어떤 하나의 창의적인 그림만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림만 떠올려서는 안 되고 그런 어떤 창의적인 멋진 디자인만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제품을 어떻게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걸 구매하고 나면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체험하고 어떤 과정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객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고객을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왜? 그런 고객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체험을 하면서 어떤 다양한 정서들을 유발시키는지 그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굿 디자인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굿 디자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고객에게 제공할 경험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 하고 고객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원하는 것은 욕구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필요한 것을 단순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다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디지털 카메라라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고화질의 사진이 아니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그 카메라 최근에 나온 제품은 아주 엄청난 기능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탑재됐던데 그 카메라의 기능과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객들의 체험을 가지고 사진을 보내준 걸 가지고 광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고객들의 경험, 고객들의 체험, 좋은 추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광고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라는 거. 그래서 고객과 제품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디자인함으로써 경험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디자인, 기능, 품질 이런 등등의 총체적 요소가 고객들이 하는 경험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동시에 동시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디자인, 기능, 품질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동시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등의 관련 부서가 초기 단계부터 동시에 함께 작업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디자이너가 무조건 혼자서 자기가 디자인 좋은 구상을 해서 멋진 디자인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개발하는 담당자, 그 다음에 마케팅하는 그런 관련된 사람들, 그 세 개 파트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실질적인 고객 경험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총망라해가지고 그것들을 고려한 그런 제품 디자인을 해나가는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된다는 게 굿 디자인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굿 디자인 실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되어간 관계로 마지막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굿 디자인 마지막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